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죠. 세무회계 필승의 황범석 대표 세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국감기관이 무서운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보좌관 같아요. 분들, 네네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감에 출석하시는 분이 고객인 법무법인들, 네네. 집에를 못 가시던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국세청에 있었을 때 네. 지인들이 이제 본청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청장님이 이제 국감에 나가시게 되면은 반드시 다, 나가시겠죠. 예, 준비 기간도 있지만 그 끝날 때까지 계속 스탠바이 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피드백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많이 바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질문을 미리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분들이. 하지만 이제 예상 질의가 있을 것이고 예. 그거에 따른 준비도 당연히 해서 가는 게 맞겠죠. 어허, 네네. 그렇군요. 그럼 세무사님 분들은 국감과 관련이 크게 저희가 국감이랑 관련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국감에서 다뤄지는 이슈들 자체가 네. 상당히 지금 현안적이고 그렇죠. 또 이제 의원들의 생각이 이제 개정까지 이어진다면 이런 걸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되겠죠. 특히나 부동산에 관심들 많으시고 세금 관심 네. 많으시기 때문에 네. 아마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이후에 이제 입법으로 반영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감이 시작되면서 세금 관련 이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금에 대해서 예민한 거는 세금 내는 우리도 예민하지만 국세청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딱지가 날라오면 반드시 돈을 내야 되는지 알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국세청이 좀 심한데 그럼 소송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국세청이 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국세청에서 제가 바람 잡는 겁니다. 유독 고액 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네. 제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네. 오늘 황범석 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인 거죠. 네. 세무액으로 치면 네. 초고액의 소송에서 국세청의 그 승소율이 절반 정도, 그러니까 반은 진단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국세청이 정부기관이니까 내라 그러면 다 내는지 알았는데 네. 소송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실제로 네. 국세청하고 법무법, 그러니까 법적인 분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 저기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뭐 제기된 건이 1,500건 정도 뭐 된다라고 보면은 사실 행정 소송에 가기 위해서는 저희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네. 쪽에서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소송을 걸고 싶다고 다 소송을 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또 판사님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이제 조세심판원이라는 이제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에 먼저 가서 예. 거기서 먼저 저 억울합니다. 예. 국세청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예. 다투는 절차를 그 판단을 받아요. 네, 한 번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다퉈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을 상대로 뭐 조세심판원이라든지 국세청 본청이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에다가 저 이거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네. 거기서 지게 되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이제 번 더 다퉈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조세심판원에서 2022년 기준으로 다퉜던 건이 아마 한 15,000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0% 정도가 행정소송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국세청하고 소송을 벌이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정도요? 네, 이게 조금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실제로 과세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거인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를 시가로 해야 된다고 보게 돼 있습니다. 시가 광어도 아니고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예. 제가 제 아들에게 100억짜리 집을 10억에 넘기면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그렇죠. 네. 뭐 내가 이렇게 팔았는데 왜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100억짜리가 시가가 100억이잖아. 그거 왜 10억에 팔았어? 그럼 90억은 그럼 이 주택 10억에 팔긴 했지만 100억에 판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 라고 하는 게 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100억짜리 집이 없으니까 뭐 전혀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당한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근데 이게 그럼 그 특수관계자가 어디까지냐 이게 되게 어려워요. 특수관계자 왜 어려워요? 아버지, 아들, 뭐 그렇잖아요. 아내, 뭐 제가 그럼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며느리의 동생은 특수관계자일까요?
며느리 동생 남 아닌가요? 그 사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그 조세하는 사람들 머릿속엔 친척인데 특수관계자지 해서 아 그리고 약간 며느리한테 주고 싶은데 그렇게 줬나? 이런 의식.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상당히 원래 더 넓었어요. 근데 이게 줄다 보니까 몇 가지 깎아 내려가면서 빠진 건데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당신 세무서였죠.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 특권자 간의 거래네라고 해서 이제 부당의 계산 부인을 건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죠, 사실. 네. 특수관계자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법적으로 어쨌든 네.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아닌데 그렇게 잘못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 잘못된 거. 이건 네. 바로 잡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납세자가 억울한 경우. 왜냐하면 상식이랑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왜 약간 좀 극단적인 예로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이제 그 중과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도가 있었어요. 재산세랑 종부세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2개 부과된 거에 3배까지만 올해 부과하겠다. 이제 중과세가 적용되더라도.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만약에 작년에 재산세가 2천만 원, 종부세가 1천만 원 과세가 됐다면 이거의 3배는 얼마죠? 네, 9천만 원이요. 9천만 원이죠. 네. 근데 올해 재산세가 뭐 많이 안 바뀌어서 2천만 원 과세가 된다면 그럼 종부세는 갑자기 7천만 원이 과세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종부세가 작년에 1천만 원이 됐는데 올해 7천만 원이 되면 7배가 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작년에 1천만 원은 세금 올해 7천만 원을 내?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상식상 납득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이게 집단 소송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아. 예,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올라다 보니까 나의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 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예. 하는 경우에 또 이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세 번째는 또 세법이 진짜 잘못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그런 거는 네, 공무원은 세법대로 징수를 했을 건데 네, 세법은 잘못돼 있으면 납세자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돼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아, 우리가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례였는데 네. 주식 상장 주식의 평가는 거래 기준일 전후 2개월로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상장 주식 같은 경우 대주주 같은 경우에 주가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의식을 해서 아, 그래. 그래서 그렇다. 전후 종가 평균액을 네. 그래서 그 시가라는 개념으로 보게 돼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는 시가로 해야 돼요. 예. 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시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상속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양도소득세도 이걸 준용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제가 앵커님이랑 특수관계자예요. 네. 앵커님한테 상장 주식을 100억 원치 팔았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판날이 과세 기준일인데 네. 그럼 제가 판날로부터 전 2개월은 종가 평균액이 있어요. 예. 판날로부터 후 2개월은 종가 평균액이 없어요. 왜냐면 난 모르죠. 예. 우리 둘이 거래할 때는 예. 거래 당시가액만 하지 그 미래의 금액이 어떻게 할지 아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래만 하겠습니까? 그냥 주식으로만 벌어도 다 되지. 예. 근데 어쨌든 국세청에서 그래서 야 근데 네가 그때 거래했을 때 팔았을 때 시가를 보니까 그 이후에 엄청 올랐네. 그러니까 평가액이 너 잘못된 거야 해서 과세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희 상식상에도 안 맞지만 세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후 2개월이라고 돼 있으니까. 아, 그러네. 전후 2개월이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미래 2개월을 어떻게 알아? 아, 당연한 거 아니고 예, 오를 줄 그렇죠. 알았으면 예. 좀 이따.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쨌든 대법원에서 납세자가 졌습니다. 아. 근데 그건 사실 저희가 딱 생각했어도 상식이랑 안 맞죠. 네. 세법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유지가 되고 대법원도 법을 뛰어넘은 판단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그 법 자체를 다시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고쳐야 되죠, 사실 그 부분은. 예. 근데 아. 근데 이 판결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한 2년 됐을까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고쳐지진 않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상하다. 아, 많이 네. 이상하네요. 생각해 네, 보니까. 그렇죠. 네. 아, 이게 이제 주가 조작이 있을까봐 전후 2개월을 보는 건 맞는데 네, 네. 주가 조작을 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네. 이후의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모르죠. 없는 건데. 네, 네, 네. 오, 부당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법에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곳곳에 좀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이제 국회에서 바로 즉각 대응을 해서 아 이건 잘못됐네 하고 고쳐주면 너무 땡큐인데 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그런 거는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그렇게 파셔가지고 손해를 봤을 때 그럼 빨리 입안이 될 텐데 이게 잘못됐구나. 그쵸, 내가 내 사례면 네. 빠져리게 느끼게 됐네. 내 주식이 네. 이렇게 될지 난 몰랐네. 맞습니다. 또 국회의원분들은 또 주식을 또 백지신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체감을 못 하시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아이고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가끔 이게 그 소송이랑 이런 거 해보면 행정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또 발생해요. 법이랑 또 달리. 또 우린 들을 때 어쩔 수 없다 이거 참 싫어하는데. 어렵죠. 왜냐하면 그 혹시 개포주공 아파트 아시나요? 알죠? 제게 알죠. 아니라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개포주공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5,040세대인가 하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때 다 나가 그랬어요. 왜냐면 부셔야 되니까. 그 심플하네. 뭐 철거 다 나가. 예. 네, 다 5,000 나가 했는데 근데 한 세대가 안 나갔어요. 마지막까지. 그러고서 6월 1일이 도과가 됐습니다. 예. 6월 1일이 어떤 날이냐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라고 해서 예. 재산세와 종부세는 1년에 딱 6월 1일 하루만 보고서 누가 갖고 있었는지 이 물건이 무엇이었는지만 딱 그것만 보고 딱 과세를 해요. 예. 예. 근데 6월 1일 날 한 명이 안 나가서 못 부셨어요.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 주택이네 하고서 개포주공 5,050세대를 다 재산세를 주택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5,040세대를요? 네. 근데 만약에 다 나갔으면 그건 네. 주택이 아니라 재건축 딱지가 되는 건가요? 원래 다 나가서 부셨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주택이 아니고 그냥 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주택에 대한 세금은 안 나와야 맞는 건데. 그렇죠. 근데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가 되면 그 5,040세대는 사실 아무도 안 살고 단전 단수되고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인데 네. 거기에 모두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 종부세도 여기 따라와서 다 주택으로 카운트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게 굉장히 흥미진진하네. 네, 예. 그래서 예. 그 당시에도 종부세가 중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5,040세대가 다 종부세가 다 맞았어요? 세게 맞은 거죠. 그래가지고요. 불복을 했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심판원, 국세청이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싸웠는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자는 단전 단수돼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가 어떻게 주택이냐라고 주장한 반면에 국가에서는 봐라 그 외관은 그래도 아파트로 되어 있고 사실 니네가 못 부셨잖아. 다 부셨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유지해야지라고 했는데 결국에 국가가 이겼습니다. 예. 한 명이 살고 있으니까. 뭐 결국엔 그거죠. 사실 이렇게 뭐 실질과세 원칙, 실질을 하나하나 다 받아들이다 보면은 네. 정책상 머리가 너무 아플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예.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전산, 네. 좀 기계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하나를 들여주면 나중에 또 다른 그렇죠. 그것들이 생겼을 때 행정상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외형상 주택도 유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졌는데 결국 납세가 졌는데 뭐 이런 경우에 사실 뭐 행정상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는 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 이후에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냈는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납세자들이 다 냈겠죠. 네, 왜냐하면 냈습니다. 납세자 그 한 세대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 한 세대 분이 그때 빨리 방을 빼야겠다고 그때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이제 조합이 있었을 테니까 네. 그 세금을 시행사에서 한꺼번에 해서 내줬을지 그러게요. 예.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네, 시행사나 네.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 개포주공의 세대 수가 원체 많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라도 네. 뭐 그런 조치를 했을 수도 있겠다. 그 당시에는 또 그랬을 수도 네, 있겠네요. 앞으로 이제 상승률이 훨씬 많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다면 네. 그거 내드릴 테니까 네. 그냥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 한 세대도 안 나갈 수 없는 압박이 네. 분명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그 당시에 조세 불복 주체도 아마 조합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예. 네. 그렇게 지금 말씀 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거나 또 네. 징수가 잘못된 경우도 네,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 네. 대부분 다 국가 편이고 아니, 법에 그렇게 네, 돼 네. 있는데라고 하면 할 말이 없네. 네. 아이고. 예. 자,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제가 좀 서운해요 했던 건 네. 국세청이 유독 고액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패소율이 60%가 네. 넘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네. 특히나 100억 원 이상의 소송을 작년 같은 경우는 패소율이 50%가 네. 넘는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그 조세 소송의 평균 패소율이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59.3%로 전체 평균이 12.1%되고 5배라는 건데 네네. 고액 소송이 이렇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고액 소송이 유독 약한 이유를 제가 뭐 전략적으로 분석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제 의견을 좀 네, 말씀드리자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이제 고액 소송은 대부분의 이제 그 대형 펌에서 하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조세 쪽으로 대형 펌을 대한민국에서 조세 어디가 제일 잘해? 그럼 딱 네 군데 뽑습니다, 보통. 네. 저가 있었을 때 어쨌든 김율광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김율 광태요. 김앤장, 네. 율촌, 율촌, 광장, 태평양. 태평양. 네, 조세 쪽은 그쪽이 이제 상당히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고액 소송 그쪽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원래 율촌에 있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한 건이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최소 4명에서 8명씩 붙어요. 그럼 변호사님들과 세무사님들 다 합쳐서.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때로는 관세사, 또 변호사들도 이제 각 분야마다 다 다르잖아요. 8명이서 한다고요? 한 예. 건을? 저는 최대 많이 같이 들어갔던 건 8명까지 같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건에. 네. 네. 그러면 사실 8명이 각자의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인데 네. 각자가 의견을 하다 보면은 그 논리에 약간 빈틈이 점점 더 적어져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투입한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상당히 양질의 퀄리티의 소송의 진행이 될 테고. 서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물론 국세청 안에도 되게 훌륭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또 그 대형 펌에도 잘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투면은 또 그렇게 뭐 그렇게 승률이 높은 게 아닌가라는 이제 첫 번째 의견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고액 소송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다른 때보다 국세청 패소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고액 소송은 고액의 과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사실 되게 재밌는 것은 뭐 대기업들이 뭐 정말로 탈세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계속 들여다보게 네, 되니까요. 국세청에서도 많이 들여다보고 내부적으로 그걸 탄탄하게 해서 잘 뭐 문제 없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고액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여야 돼요. 납세자가 정말 크게 탈세를 했거나 아니면은 조사관이 새로운 논리를 만들었거나. 아, 그래요? 그렇죠. 세법이라는 것도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6이라는 숫자가 거꾸로 보면 9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옳다 그르다가 판단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세법도 문장 하나만 딱 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관계가 막 접목되다 보면 어떤 땐 또 이게 맞고 또 어떤 땐 이게 맞고 해서 또 그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며느리 친척이 특수관계인인가 아닌가. 뭐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뭐 약간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자면 저희가 상여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예. 법인이 대표한테 상여금을 뭐 10억, 20억 막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네. 근데 그냥 뭐 내가 상여로 받았어 해서 다 가져간다고 해서 다 100% 법인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엥? 왜냐하면 저희가 법인에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네. 상여랑 배당이란 게 있는데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요? 그냥 대표적으로 예. 상여는 법인 입장에서 비용 처리가 돼요. 급여니까. 네. 근데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법인 입장에서. 예. 왜냐하면 잉여금 쌓여 있는 걸 가져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떤 논리가 또 가능하다면 야 너 이거 급여로 가져가긴 했는데 10억을 너 이거 실제로 잉여금 쌓인 거 가져간 거네. 이거 배당인데 이름만 상여네. 이것도 어떻게 새로운 논리죠. 예.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국세청에서 이거는 상여, 이거는 배당해서 만약 나눌 수 있다면 이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 입장에서 비용 처리한 거 부당하네 하고서 부인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세 논리예요. 근데 거래의 실질이 만약에 이거 거래의 실질이 너가 돈을 가져갔는데 원래는 한 맨날 1,000만 원씩 가져갔는데 갑자기 10억을 가져갔네? 그러면은 이거 법인에 쌓여 있는 잉여금을 가져간 거네. 그렇죠. 그거는 보너스라고 보기에는 예. 아유 그좀 예. 의심쩍죠. 그렇죠. 아니면 또 근거가 없이 이렇게 갑자기 가져갔네라고 하면은 야 이거는 네가 평상시에 공평 타당하게 받아온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인 급여가 아니라 회사에 쌓여 있는 잉여금을 그냥 한 번에 털어가기 위한 배당을 급여로 바꾼 것 뿐이야라는 논리 구성이 가능해져요. 그건 이제 세무 국세청에서 이제 만든 네, 논리겠네요. 그렇죠. 그런 논리와 구성이 가능해지면 과세가 가능한 건데, 네. 근데 납세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야, 나는 급여로서 이걸 가져간 건데, 그걸 어떻게 니네가 마음대로 배당으로 봐? 봐봐봐, 우리가 매출이 이만큼 늘었어. 네네. 3년 동안 이만큼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그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네.
벌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인센티브를 준 거야. 네, 네, 네. 라고 얘기하면 네. 그 논리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서로 부딪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결국에 이런 과세 논리를 하나 구성을 하게 되면은 네.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이제 여태까지 관행으로 받아 했던 것이 갑자기 이거 원래 과세 됐어야 되는 건데 하고 하면은 과세가 될 수 있죠. 다만 이렇게 과세를 트라이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 예. 근데 과세를 일단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지게 되면 사실 약간 무리한 과세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럼 거죠. 다 토해내야 되는 거네요? 일단 보통은 이제 이런 불복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지게 되면은 이제 세금을 미리 내고 싸우느냐 예. 아니면 그냥 싸우고서 졌을 때 내느냐 이건데 예. 두 개의 금액의 차이가 꽤 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납세자는 유리해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다 내고 싸우라고 합니다. 네, 왜요? 일단 내면 이제 그 여기서 세금을 내면 100억인데 네. 나중에 소송에서 다 지고 여기서 내면은 한 120억, 130억 나와요. 그 20억, 30억 뭔데요? 소송 졌다고 벌금 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안 내고 버팅기면 가산세가 붙는군요. 너 원래 이때 세금 이만큼 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낸 거는 국가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자 쪽으로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 국가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늦게 낸 걸로 봐서 이자 쪽으로 1년에 한 8% 정도 세금이. 생각보다 가산세가 많네요. 이게 근데 계속 줄어온 거예요, 이것도. 그럼 그전에는 10%가 넘었을 때도 있었어요, 가산세가? 글쎄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는 9%대부터 또 있었어요. 9%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10%대가 있었는지 10%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 제가 있었습니다. 예.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네네네네네. 가산세가 20%가 붙는 세금들도 있었거든요. 지연됐을 때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10,000원이면 20%, 10% 해도 네. 1,000원이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거로 그게 10,000원이 아니라 그쵸. 100억이면 네네네. 100억이면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가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고 싸우면 네네. 어쨌든 냈으니까 그냥 더 이상 안 내는 걸로 그리고 이제 소송비 그쵸. 들어가는 정도지만 그쵸, 나중에 그쵸. 한꺼번에 다 토해내려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승소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무조건 그렇죠. 이긴다는 건 없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고 싸우시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아이고 돈 많으신 분들이 참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새로운 과세의 방법을 네. 동원해서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뭐 100억, 50억씩 내게 되면 네. 소송을 붙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세청의 스탠드 자체가 네. 과세할지 말지 고민하면 과세를 해요. 어머나. 근데 물론 이제 근거는 있겠죠. 합리적인 근거는 있지만. 당연히 있겠지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국세청에 계신 분이라도 우선 과세를 하고 안 되면 돌려주는 걸로. 네. 약간 정확하세요. 네. 네, 안 되면 돌려주는 걸로. 미안하긴 하지만 네. 네, 다음 신급에서 돌려받으세요. 뭐 이런 네. 경우도 있고. 네. 좀 너무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네.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게 1억 미만의 소액의 소송에서는 네. 국세청의 패소율이 5년간에 5.7%, 10억 미만은 9.5%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작게 이기고 크게 지는 타입이니까. 그 말이 사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액 소송은 납세자가 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 잘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국세청이 작은 소송에 강한 게 아니라 네. 납세자가 작은 소송에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 율촌에서 정말 잘하시는 변호사분들을 봤지만 조세는 상당히 작은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치면은 행정 소송 중에서도 되게 특수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변호사님이 많지 않겠네요. 조세는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을 수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범위가 작으니까 그렇죠. 네, 변호사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인지 모르겠으나 네. 근데 일단 이 범위가 상당히 넓은 반면에 세법이라는 범위가 엄청 큰 반면에 공부는 많이 해야 되고. 공부는 많이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변호사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근데 만약 이걸 하시는 분들도 이제 1억 원의 소송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변호사분들이 거의 이제 돈을 받는 건
내가 1억 원에 환급 받아주면 이겨주면 그거에 따라서 몇십 퍼센트 정도. 그렇죠. 이게 뭐 보통 뭐 어쨌든 건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뭐 5에서 뭐 30%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그걸 환급받아 준다고 해도 변호사님이 가져가는 뭐 이게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게 1,000만 원 정도. 뭐 수익이 계약 나름이겠지만 물론 근데 차이가 다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소액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변호사님 입장에선 가성비가 떨어지는 소송인 거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력과 시간 그리고 인력의 그 준비된 수준을 네. 보자면 고액 소송에 많이 투자가 될 거니까 네, 네. 사실은 요 분야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이 적을 수 있고. 네, 예. 전문 인력 자체가 적을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입 대비 산출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시간 공부 엄청 많이 해서 막 서면 쓰고 막 재판 가고 했는데 네.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겨도 그렇게 크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어쨌든 내가 버는 것만큼 투자를 할 것인데 그만큼 안 그렇죠. 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이 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 받았던 세금을 돌려주겠습니다만 돌려줄 때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안 내고 버팅기다 내면 가산세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 국세청에서 안 돌려주고 버팅기다가 돌려주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예. 네. 음. 그 환급 가산금이란 게 또 있습니다. 환급 가산금이요. 네네. 그게 예. 어떤 거냐면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도 납세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네. 거니까 그게 환급 나갈 때 그에 따른 이자를 지불을 하는데 네. 그 이제 저희가 환급 가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얼마 전에 되게 놀란 게 여태까지 환급 가산금리는 다 1%대였어요. 아 뭐야? 아 죄송해요. 아니 이거 너무 불공정 게임이잖아요. 그 이제 가산세는 8% 정도 수준인데 네네네. 아니 그 님께서 저한테 돈을 돌려주실 때 왜 1%대입니까? 원래는 근데 1%대였는데 네. 이게 얼마 전에 올해 3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2.9%를 띄었거든요. 아,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국세청에서 돈을 돌려줄 때 환급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을 하지만 네. 근데 또 반면에 납세자가 내야 될 때 내는 세금을 늦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원래 세금은 현금 일시납이에요. 현금으로 한 번에 넣어야 돼요, 세금은. 그러니까 카드 안 해주더라고요. 뭐 예. 직접으로 현금 일시납인데 근데 상속세 같은 거는 연부연납제도라고 그렇죠. 있어서 네. 10년에 나눠내요. 네. 근데 10년에 나눠내는데 대신 국가에서 야 너도 이자 쪽으로 좀 내 하는 게 그게 또 환급 가산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늦게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내는데 그 똑같이 2.9%. 네. 국가가 세금을 환급하는 것도 2.9%. 0.9%. 다만 납부 지연 가산세 뭐가 다르냐면 이때 내야 됐는데 안 냈으면 그때부터 지연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8%가. 네. 근데 이 환급 가산금 이때 냈어야 되는데 내는 거는 그냥 우리도 똑같이 예. 2.9%. 예. 예, 약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나 예. 납세자나 다 지금은 역대급인데 예. 2.9%의 가산금리를 물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세가 되고 정확하게 납부를 하면 서로 이제 그럴 일이 없는데 네. 근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똑같은 거를 아까 이제 자꾸 말씀드리게 되지만 며느리의 동생이 특수관계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며느리한테 줄 거를 여기다 돌려서 줬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정말 거래를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를 보는 시선이 의심스러운데라고 보는 시선이 있고 네. 아니에요라고 항변하는 시선이 있으니까 네. 그 이제 다툼이 굉장히 예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네, 듭니다.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세금을 적게 부과하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습니다만 세금을 무리하게 부과하다가 오류가 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우선 내라고 하고 본다면서요. 그리고 나면 네. 처벌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게 사실은 이게 국세청 내에도 감사관실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 내부에.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구청 단위로 본다면 뭐 서울지방국세청이 있고 네. 경기도권, 강원도권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네. 있는데 각자가 각자의 세무서를 감사하지만 가끔 또 교차로 감사하기도 해요. 아, 예, 근데 감사관실의 역할은 과세해야 될 걸 안 한 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네네네네. 황봉석 세무사님이 국세청에 있는데 네. 저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네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무리한 것 같긴 한데 네. 올 리가 없는 건 아니야. 네. 근데 제가 미워요. 그래서 네. 그냥 세금을 때려버렸어. 100억 때렸어요. 네, 네. 100억 때렸어. 50억만 내도 되는데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그런 거를 감상하시지. 황범석 세무사 심했어. 이렇게 아. 안 한다는 거잖아요. 하긴 합니다. 해요? 네, 그래서 페널티가 양쪽에 있어요. 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다하게 과세했을 때 페널티가 있고 네. 과소하게 과세했을 때 페널티가 있는데 네. 근데 과다하게 과세했을 때는 사실 과세 품질이라는 걸 저희가 국세청에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품질. 네, 과세 품질에 문제가 있다. 네. 납세자를 심하게 과세했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제재는 교육받아라.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재는 이제 그 인사상에 어느 정도 그 상여금 이제 네. 그런 포상금 줄 때 약간 그거에 대한 약간 불이익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불이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과세했어야 될 걸 안 했을 때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약한 게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혹시 교육이 온라인 교육인가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받아내려고 하는 조직이지,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인 속성이. 제가 그래서 말씀을 원래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애초에 태생이 네.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그럼요.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좀 그래서 어려운 면이 좀 있죠. 사실이죠. 억울한 네.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행정소송이 지금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욱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전문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또 실제로 소송을 했을 때의 상호간의 이익이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좀 부당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그냥 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국세청에서도 근데 과세행정이라고 하는 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좀 무리하게 칼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시스템 자체가 그게 개선이 좀 더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무리한 과세에 대해서 더 많은 페널티를 주어주는 실질적인 페널티가 되게 줘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또 국세 행정에 있어서 집행에 그렇죠. 있어서 또 약해질까봐 하기 때문에 그 줄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딱 무자르듯이 1 아니면 0 이렇게 네. 되는 거는 컴퓨터나 가능한 거지. 네. 사람이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무작정 서운해했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이상하게 세무사님 얘기를 들으면 국세청이 이해가 된단 말이죠. 폐해입니다. 근데 양쪽이 네. 다들 그 공무원으로서 공직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런 부분을 무조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국세청 들어가기 전에는 예. 과세 행정이 왜 이렇게 되지?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막상 국세청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다 보면 또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까지 황범석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